예, 오늘이 7월 12일인가요? 7월 12일 맞죠? 금요일. 지금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하루하루가 예, 하루하루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좀 재밌고 그럽니다. 예, 조심스러운 것은 어머님께서 한계 상황에 계시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은 용납이 되는 것인데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한계 상황이다 보니까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실수하는 순간에 상황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사전에 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사에 집중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는 즐거이 기꺼이 맞이합니다. 기꺼이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여행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볼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학생이 책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저는 어머님을 가족여행 하다 보니까 어머니 몸 상태가 항상 좋을 수는 없고 어머님의 그 어떠한 것, 예를 들면 생리현상이나 기타 안전사고 등등도 좋을 수만 없어요. 항상. 그 다음에 어머님의 건강 상태나 또 식사 드시는 거, 뭐 치매나 우울증 이런 증상이 모시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곤혹스럽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은 좀 안 좋은 상황인가 보다 하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이제 5년 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요양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아마 그랬더라면 5년 넘게 제가 가족요양을 할 것이라고 예정이 됐더라면 제가 가족요양을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순간 하겠다 하면서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만은 제가 가족요양을 하면서 더더욱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모셔 쓰겠다 그런 마음이 더 굳어졌어요. 그 이유는 어머님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나다. 나는 내 또래에 맞지 않게 상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처신을 잘했지만 알고 보면은 내가 가장 부르자였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가족여행 하다 보면서.
내가 불효자라고 느끼고 자각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정요양을 롱런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에게 다 했다, 나처럼 한 사람 드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사실 살아왔어요. 거진 60년을. 61년째 제가 가장 불효자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요양 1년 차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불효자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게 만든 사람이 불효자입니다. 근데 더 불효자인 것은, 물론 저처럼 사시는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았냐? 아침에 출근해요. 그럼 어머님, 저희에게 밥을, 아침에 새벽 밥을 해 놓으세요. 어머님이. 제 마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 며느리가 불편하시니까 어머니께서 먼저 먹고 가거라, 나는 나중에 먹을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먼저 먹거든요. 물론 애들은 학교 간다고 일찍 가요. 자기들이 차려 먹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차려주시기도 하셨죠. 근데 우리 둘이 밥을 먹은데 어머님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먼저 먹고 가거라, 나 먹으란다 그래요. 그럼 먼저 갑니다. 점심은 각자 우리 부부가 회사에서 해결하고, 저녁밥은 우리 며느리는 지금 회상컨대 3분의 2를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밖에서 먹고 와요, 밤에. 지금 제가 좋게 말해서 3분의 2지 좀 그렇습니다. 저는 3분의 2가 아니라 한 10분의 9를 밖에서 먹고 와요, 제가. 그만 들어오면 어머님 주무시고 계세요. 누워 계세요. 안 주무시고 제가 들어와야 거진 주무시거든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했다, 자거라 그래요. 이 짓거리를 제가 무려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 쓰러진 거예요. 의식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에서. 알고 보니까 식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거짓 먹어도 이만큼 드시고. 이건 육체적으로 망가진 것이고,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는 며느리가 부모를 모신 게 아니라 10년 동안 어머님은 우리를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 세상컨대. 그러니까 외롭죠. 손주도 없고 아들이나 며느리도 밤 늦게 들어오고,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제가 효도인 줄 알아요. 네, 부모님 모신다고 제가 부모님 수당 다 타먹고 부모님 세금 혜택 다 받고 급여 혜택 다 받고 이 짓거리를 했으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불효자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한 3년 계셨거든요. 3년 계시다가 완전 이제 인간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 와서 퇴원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치매기가 좀 계시더라고. 인간이 외로우면 치매가 걸리는 것 같아요. 치매가 걸렸는데 이 현금을 드리면 어디에 놔둬가지고 어디다 놔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의심해요.
특히나 며느리를 의심해요. 제가 그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그나마 안 좋은 며느리하고 관계 더 악화되느니 차라리 이 정도 수준에서 요양원에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제 동생들도 신우이 그런 걸 못 보니까 오빠 차라리 요양원에 보냅시다 해서 요양원에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요양원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 계신 동안에. 요양원에 가서 또 의식불명이 됐죠. 그래가지고 37일 만에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도중에 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서 아마 침대에서 떨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 부분에가 피가 꽉 차가지고 그 상태에서 한 30일을 계셨어요. 대단한 거죠. 사람이 이 MRI 찍어보니까요. 뇌 3분의 한 5분의 3이 전부 피로 차 있고 뇌가 이렇게 수축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도 병원이죠. 그것을 발견 못 해가지고 30일간을 갔다가 피를 뺐죠. 피를 빼니까 다시 이제 어머님께서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37일 만에 이제 수술한 지 7일 만에 30일 동안 모르고 있다가 수술하니까 7일 만에 이제 어머님께서 의식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몸은 다 망가져 버렸고 이제 극도 치매도 그 후로 이제 저도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퇴원을 난리고 근데 목도 가는지도 못하고 식사도 입으로 못 하시고 경강급식 하고 계시고 이런데 퇴원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7남매입니다마는 여차저차해서 층층 내려다 보니까 막둥이인 제가 이제 부득이 오시게 됐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요양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요양병원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5년 차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 이제 코에 간을 빼고 입으로도 식사하시고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졌죠. 5년 전보다. 육체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재인의 거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되겠지만은 사실상 100세가 다 되신 분이 5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 이러면 저부터도 믿기 힘들어요. 예. 저부터 믿기 힘들죠. 어떻게 100세가 다 되신 분이 정신과 육체적으로 더 5년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겠다. 뭐 그런 생각이나 의도로 가족령을 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어떤 생각만 갖고 있었냐. 남들은 나를 효자라고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불효자다. 그래서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죄값을 치르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어머님의 몸과 마음을 제가 이해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판단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행동을 했어요. 그것 중에 가장 주요했던 거 세 가지를 들자면요. 첫 번째는 많이 제가 주물러 들었다는 거. 예. 나는 이게 내가 불효자다는 이 뼈저린 나의 정체성이라 할까요? 예. 예. 정체성이라는 말이 자각이 아니라 나를 확인한 거죠. 부모와 나의 상태에서 나는 불효자다. 아주 나쁜 불효자다. 이거이 딱 마음에 생기니까 몸에서 나의 몸과 마음에서 어머님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왕성한 욕구, 예. 그 어떤 것도 꺼질 수 없고 어떤 것도 억누르지 못하는 왕성한 욕구가 날마다 샘솟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옛말에 불효자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신다 이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부모님께 잘했더라면 아마 내가 그 당시에 5년 전에 생업을 포기하고 어머님을 나 직접 모셨겠는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설령 뭐 한순간 모신다 했더라도 도중에 1, 2년 하다가 수많은 갈등 속에서 결국은 어머님을 또 요양병원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가족요양의 마음, 어머님을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그 통렬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어머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 상태는 부모님과 나하고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신의 관계, 나도 내 가치를 추구하고 나의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나와 부모님과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의미가 없고 나와 친구하고 관계, 예. 친구들이 무엇라 하든 친구들이 사회에서 부와 명예가 있든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정적인 것은 나와 가족과 관계입니다. 예. 나와 관계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나와 친구 그다음에 지인과의 관계도 아무 의미 없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결정적인 것은 나와 형제 자매 가족과의 관계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이것을 왜 제가 강조하는 건요, 가족여행 하신 분들 몇 분 이야기 들어보면 형제간하고 갈등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저희 세대는 보통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5남매 이하는 거짓없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문제로 항상 형제간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갈등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어찌 보면은 날마다 싸워야 되고 그야말로 추석과 설날과 어떤 명절이 가족이 즐겁게 웃고 손주와 같이 어머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날이 아니라 어머님 면전에서 형제간끼리
다투는 날입니다. 그날이. 예. 그러나 제가 어머님을 딱 모시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흉이다, 내가 죄인이다 생각이 드니까 어머님이 저렇게 아파도 어떤 며느리가 와서 따스한 죽 하나 가서 어머니 입에 떠넣지 안 해도 그런 건 난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예.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어머님이 저녁인데도 한 달에 한두 번 와갖고 슬쩍 왔다가 한두 시간을 있다 가는 우리 형들에게도 저는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머님 모신다 해갖고 어머님이 나를 모셨잖아요. 그 10년 이상 기간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요. 다만 서운하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형이 나쁜 놈들이지만 내가 그 형들을 비난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여행 하다 보면요, 아까 말한 것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이러다가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 창살하는 이 감옥에서 5년 10년 말도 못하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똥오줌도 못 가르고 몸 거동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모시는 이 즐거운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신적인 바탕은 내가 부자다, 이런 통렬한 자기 반성에서 나오는 그 항상 산속에 맑은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처럼 나의 마음은 부모님을 향한, 어머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항상 맑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아까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자면요, 어머님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게 만든 원인이 많이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시켜드리고, 이렇게 주물르고 관절 운동 시켜드리고, 이것은 첫 번째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많이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휠체어에 태워서 지금 5년 동안 하루 평균 적게 잡아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시간 이상 날마다 휠체어 산보를 해드렸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머님의 정신과 육체 건강에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휠체어 산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그 말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맞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도 90% 이상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목을 못 가누시고 허리도 별로 못 가누시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5년 전에. 그런 분은 휠체어를 태워서 산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목이 흔들리죠. 허리도 흔들리죠. 어깨에 힘도 안 들어가죠. 이런 분을 내가 휠체어 모시고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휠체어 산보를 했더니 제가 운이 좋으려나 그런가 며칠 했더니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어머님의 목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어떤 요양을 함에 있어서 요양 받아야 할 그 환자가 목을 스스로 지탱하느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지탱을 하시더라고. 하늘이 도왔는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울러서 병원에서 그 막 퇴원을 했잖아요. 제가 뭐 안 했죠. 못해요. 코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 퇴원을 합니까? 그러나 병원에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경강급식 집에서 하라 그러는데 어머님이 각 코로 그 관을 빼버려요. 그럼 다시 끼워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못 끼워넣죠. 위험해요. 기도로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퇴원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그 제1제당하고 정식품에 그 경강급식용 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아보고 어쩌고 하는 도중에 제가 한 그 병원에서 한 10일 있는 동안에 물을 입으로 들였더니 물을 좀 드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졌죠. 잘하면 미음도 드시겠다. 그러면서 미음을 드렸더니 또 미음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T1 D-4일부터는 미음을 좀 더 많이 들었으니까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죠. 퇴원하자. 먹는 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전인가 관을 뺐어요. 빼려고 뺀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도 나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관을 빼버렸죠. 그러면서 미음을 드시니까 병원에서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로. 그러니까 참 저는 어찌 보면 하늘이 많이 도왔어요. 그 상태 하에서. 경강급식 시작할 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동의를 이제 받잖아요. 그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시라 경강급식 하다 보면은 식도와 혀가 근육이 죽어서 나중에 입으로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우선 살려야죠. 나중에야 어떻게 됐든. 그래서 코로 관 넣으세요. 그래 해가지고 한 2달 병원에서 코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사시려고 그랬는가, 우리 아버님이 도왔는가, 부처님이 도왔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왔는가. 어쨌든 간에 물을 드시더라고. 그러면서 미음 드시고 빼고 D-2일 빼고 집에 퇴원해서 한 10일쯤 돼서 이제 목도 어머님께서 간호실 지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힐트 산법 중요성을 그때 느꼈어요. 정상인들은 가다가 방향 전환하고 도로 있으면 갑자기 쓰고 또 출발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목이 흔들리니까. 그런 운동이 우리 어머님한테는 어마어마한 운동이에요. 그게 아울러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여름철에 퇴원했는데요. 여름철에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도로가에 낙엽이 이렇게 흩날리는 소리 스르륵 있잖아요. 공중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고 칼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이런 것을 어머님께서 피부로 느끼시면서 정신 건강도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한 거, 두 번째 힐제 산법 시켜드린 거 하루에 최소 2시간,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도 하루에 최소 2시간입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 그것도 그러니까 거짐
제3은 없죠. 어찌 보면. 예. 식사 시간도 2시간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벌써 6시간 아닙니까? 또 주무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빨래하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이래버리면 하루가 바닥납니다. 어쨌든 간에 2시간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하고 2시간 열제 산보하고 최소한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어머님의 정신과 육체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어떻게 하면 어머님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부르자다. 살아계신 동안에 어머님을 이 여건 하에서 그나마 안 좋은 이 악조건 하에서 최대한 어머님을 좀 행복하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드리려고 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드셔야 되잖아요. 드시는 거 외에는 최고 약이 없어요, 노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을 하루에 3끼는 아니더라도 2끼라도 드릴까. 안전사고 없이. 이게 또 굉장히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식사 도중에 기러기 하신 분, 그 다음에 소화계통이 아무래도 노인들은 많이 퇴화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노인들이 잘 못 드세요.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사례가 많이 들립니다. 저는 딱 2번 겪었거든요. 한 번은 진짜 연나디양 앞에 가서 인사까지 하고 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산소 포화도가 57%, 53%인가 7%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도왔는지 부처님이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지탱해 주셨는가. 어쨌든 간에 그 가는 나라 확률로 해서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물은 어머님께서 고개를 든 상태, 고개를 들어가지고 약간 숙인 상태, 이 상태에서 드리지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숙여야 돼. 누워서 물을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식사하면서 자녀분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얼른 좀 많이 드시게 하려고 막 들이대지 마세요. 그러면 사고 확률이 많습니다. 식사 시간은 작게 잡아도 1시간, 많이 잡으면 2시간. 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드시냐? 그게 아니에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드시는데 밥 한 3분의 2공기, 많이면 3분의 2공기, 보통 반 공기를 드십니다. 2시간 동안에. 근데 2시간 동안 2시간 너무 길다 합시다. 1시간이다 합시다. 1시간 동안 어머님과 실경을 벌이면서 음식물 다
흘리고 뱉어버리고 식사를 거부하고 이런 걸 다 참으면서 날이면 날마다 매일 끼마다 1시간 이상을 부모님 입에 식사를 넣어 드려야 되는데 힘들겠죠? 예, 힘듭니다. 이것은 내가 맨 처음 말한 부분 있죠. 내가 부르자다. 부모님을 이렇게 만든 내가 원흉이다. 이런 뼈저한 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해도 사실상 막상 그런 상황이 됐지만 저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모르실 거예요. 가정용 하시는 분들이. 수저 넣어드리면 뱉어버리고 내려버리면 뱉어버리고 그러면 어쩝니까? 막 이런데 막 음식물 튀죠. 아까르게 있어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서 또 헛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우십니다. 이렇게 식사만 안 하시고 식사를 거부하고 막 음식물 뱉어버리고 이것도 그렇게 부모님과 1시간 이상 실갱이 버리는 거 이 자체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데 그러면서 또 부모님이 우세요. 그러면서 또 헛소리 하시고 이런 2중 3중 조건 하에서 어머님께 식사를 드려야 된다. 반 공기 이상은 드려야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매 끼마다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몇 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나는 부르자 올시다. 이런 뼈저한 뭐라 해야 되나 자기를 갖다가 오장육부를 휘젓는 그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저도 한순간에 힘들죠. 그러지만 아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중을 해야 돼요. 예, 예. 이 집중은 거짐, 인간을 뛰어넘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 차라리 죽은 귀신이 되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기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어떤 특정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저도 몸살 감기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가름지 못할 그런 조건 하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휠체어 산불을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럽니다. 아버님 지켜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것은 내 자신도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휠체어 나가는 순간에 힘이 나요. 힘이 이렇게 막 많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로를 걷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졸면서도 걷죠. 예. 졸면서 걷는다는 말 혹시 이해하실는가 모르겠네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졸면서 행군하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가정령 하신 분들의 삶이
항상 그렇게 여유롭고 마음이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궁창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이 속에서도 내가 아니하면 할 사람이 없다. 분명히 이 순간은 끝이 있을 것이고 아름답게 매듭 지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집중을 합니다. 내 몸이, 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가루가 되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도 집중을 합니다. 그게 오로지 그러니까 어머님과 나만을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뜻을 이때 이해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나 속담 해가지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많이 나오던데 그 말이 뭔고 했더니 지금 저의 상황을 놓고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특혜나 어떤 특정 이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뭔가 내가 모르는 그런 좋은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 다시 말합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행을 부리거나 일이 쉽게 풀리기를 바라거나 뭘 해야 할 일을 상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은 상냥하지 말고 절차대로 자기가 몰라서 생략하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알면서 해야 할 일을 기피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늘은 간혹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늘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움직이게 하죠. 맞아. 걷지는 못하지만은 지탱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분을 제가 몇 년 동안 모시고 있어도 내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집중했고 그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좋아지시고 저도 힘이 나죠. 또 나도 내가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죽을 때 그래도 내가 그때 올바른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잘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65세가 넘으면 1인당 25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되신 분들은 우리 어머님 보니까 3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님을 가족요양함으로 인해서 한 70만 원 나와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세 개를 누구나 안고 갑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집이 없으신 분들은 월세도 나라에서 보전해 주거든요. 여기다가 또 저처럼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50년대생들은 아마 많이 사회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국민연금 제도가 89년도인가 90년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40년도 생들은 거짓 혜택을 못 받고요. 50년도 생들은 한 10년? 아니, 한 20년 받기, 40년도 생들은 한 10년 혜택 받겠군요. 정년을 62세로 봤을 때. 저는 좀 직장을 도중에 퇴직해가지고 연금을 10년 넣었어요. 그럴 때는 30만 원 나오대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있죠, 자기 부모님 있죠, 가족요양급여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있죠. 이러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굶지는 않습니다. 뭐 품이 있는 식사는 사실 못하죠. 못하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 나름이에요. 뭐 소고기 먹은다고 품이 있고 뭐 된장국에 밥 말아 먹으면 품이 없으니까 거의 아니잖아요. 난 그건 아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막 칼로리 따지면서 사춘기 애들처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만 있다면,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부모님 자기가 모시고 잠잘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따뜻한 청혼을 아침 저녁으로 느끼고 자기 손수 만든 음식을 부모님에게 대접해 드리고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저는 행복하다고 봅니다. 60이 넘어서 어머님의 따스한 체온 속에서 어머니를 보듬고 잘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아닌가요? 그것도 행복입니까? 예,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못 느끼는 행복이죠, 그건.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만은. 말이 길어졌네요.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유,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저에게는 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불가피하게 어머님을 앞으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 어머님께서 11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저는 같이 갈 겁니다. 그 속에서 제 인생의 가치를 제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것을 세상과 공유하느냐는 제 몫이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과 같이 공유함으로써 저의 좀 차원 높은 욕구도 실현할 수가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